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갑상선 3종만 정상이라도 뭐 문제 없는 거죠. 그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이거 완치가 참 쉽다라고 어떻게 보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대표 치료가 이제 호르몬제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레보티록신이라고 합성 T4제제를 많이 넣는 건데, 이게 틀렸다는 아닌데, 이 말은 갑상선이 혼자 호르몬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내가 넣어줄게 라는 방식이거든요. 이 말은 너 그냥 못 만들어도 내가 넣어줄 테니까 이걸 적응하고 살아 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거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게, 결국은 근본 치료라는 것은 자가 면역성 기전을 동반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면역계 교란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져왔는데 음성이네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대해서 댓글로 주신 질문을 대답해 보실 영상을 찍을 건데,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제 완치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갑상선 3종만 정상이라도 뭐 문제 없는 거죠. 그게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근데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서 이거 완치가 참 쉽다라고 어떻게 보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어렵게 보면 그 자가 항체가 완전히 음성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를 보는 건데, 분명히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원리는 동일합니다. T3, 프리T4, TSH 같은 갑상선 호르몬 자체는 거의 6개월, 짧으면 3개월 안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TPO 항체 또는 TG 항체, TSH 리셉터 항체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주는데 농도가 높은 상태로 치료를 오실 때 이미 높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길어요. 뭐 빨라야 1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거든요. 6개월 정도 돼서 수치가 좋아지면 나는 이제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본적인 완치를 어디에 두냐는 건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 3종 정도만 정상인 걸 완치로 본다면, 약물 없이도 6개월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를 완치로 본다면 그거는 조금 쉬운 편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항체까지 완전히 음성인 걸 나는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근본적인 치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을 잘 적어놨네요, 답변을. 저기 적어놓았는데, 현대의학적인 좀 표준적인 치료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대표 치료가 이제 호르몬제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레보티록신이라고 합성 T4제제를 많이 넣는 건데, 이게 틀렸다는 아닌데, 이 말은 갑상선이 혼자 호르몬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내가 넣어줄게 라는 방식이거든요. 이 말은 너 그냥 못 만들어도 내가 넣어줄 테니까 이걸 적응하고 살아 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거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게, 못 만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 만들었던 거지, 못 만드는 게 그냥 불변의 상태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라 함은 갑상선이 왜 호르몬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까, 그 과정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소해줘서 갑상선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회복시키자, 이게 근본적인 치료인 건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거의 대다수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가면역성이라는 말 자체가 혈액검사상에서 특별한 갑상선을 타깃으로 하는 여러 자가 항체가 양성이었다는 의미거든요. TPO라는 효소에 대한 항체, 티로글로불린이라는 재료에 대한 항체, TSH 수용체라고 하는 이 수용체에 대한 항체, 이런 항체가 있던 분들이라면 그 항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가 치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는 항체를 중화시키는 치료는 할 수 없고, 그런 치료 방법은 없고요. 새로운 항체가 더 이상 안 생기게, 즉 면역계가 안정이 돼서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를 더 이상 안 만들도록 해서, 만들어져 있는 항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돼서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은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항체를 찾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항체가 더 이상 안 생겨서 스스로 희석돼서 사라지게 하는 치료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핵심이었고, 결국은 근본 치료라는 것은 장과 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호르몬의 전환 효율을 올려낸다라는 게, 특히 이제 간이라는 장기를 기준으로 보면 간에서 필요한 만큼의 T4를 T3로 전환을 해내야 되는데, 그 전환 효율이 떨어졌을 때 기능 저하증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그 전환 효율을 올리는 관점이 간에서의 염증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놓은 게, 간과 장의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간과 장이라는 장기가 갑상선 호르몬의 효율적인 전환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 이곳에 효율을 올리는 것,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갑상선 치료다. 근본적 치료라는 관점도 좀
부분이 필요하네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대사적으로만 일어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면역계 교란이 껴있는 기능 저하증을 구분해 봤을 때 대사적인 관점에서만 나타난 경우가 이렇게 간과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의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자가면역성 기전을 동반한 경우에는 이 전 단계에 대한 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면역계 교란을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가 항체가 만들어진 이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죠. 현대의학 치료는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약이라는 게 레보티록신 제제가 T4를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항체를 건드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자가 항체,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가 병의 원인인데 그 자가 항체를 없애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제는 갑상선 자가 항체는 어떻게 보면 놔두고 방치하고, 그건 어쩔 수 없더니 그로 인한 결과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질 테니 안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약으로 보충해 줄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약물의 매뉴얼 자체가 평생 써야 되는 거죠. 어차피 못 만들어낼 테니까. 이건 근본적인 치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완치된 사례도 있을까요? 뭐 완치된 사례가 많이 있죠. 6개월 정도 약물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수치가 정상인 걸 유지하는 걸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 너무 많고요. 항체까지 제 눈으로 완전 음성 전환까지 보는 경우 수는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환자분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TPO 항체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정상 번역이 보통 한 40, 30 정도라고 봤을 때 60 정도로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1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흔치 않고 대부분 뭐 심한 분들은 막 1000이 넘고 2000이 넘는 상태로 온다고 하면 그게 완전히 음성이 되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려면 뭐 1년, 2년 단위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분들이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수치상 완전 음성으로 혈액 검사상에서 혈청학적으로도 음성이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글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좀 못 쓰고 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동안 잘 지내시다가 오랜만에 오셔서 최근에 한번 검사했어요, 가져왔는데 음성이네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분명히 가능합니다. EBM에서도 치료된 환자가 있잖아요. 그 환자에 대한 그 수치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이어졌고 이렇게 돼서 치료가 됐다. 수치로 본다면 이런 경우죠. 딱 이게 약을 끊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기능 저하증 상태라고 했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검사가 프리티포가 1.43 정도, 정상 범위 거의 끄트머리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이고 TSH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면 이 정도라면 TSH랑 프리티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면역계 교란 상태가 호중구와 림프구의 비율상에서 좀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끊고 한 달 뒤 반응을 좀 지켜보는데, 끊고 나서 나타난 반응성에서 이제 TSH가 지난 1.67에서 좀 올라갔고, TSH는 올라가고 프리티포는 살짝 떨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면 몸이 이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도 만드는구나 보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4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TSH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는 기능 저하증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패턴인데요. 왜냐면 T3, T4를 충분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극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T4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분은 10월 달에 약을 끊었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보면 거의 8개월 정도 약을 끊은 상태에서도 정상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보니 이 정도라면 이제 한 6개월 정도에 보시죠 라고 설명을 드려서 6개월 뒤에 오셨을 때가 이 정도 수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환자분이었어서 100혈구 수치에서의 변화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호중구와 림프라고 하는 애들의 밸런스, 이거를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비율이 호중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림프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면역계 교란 상태가 오래 유지됐다는 의미예요. 이걸 보시면 이 호중구가 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고 림프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여서 이 밸런스가 이때 6월달 기준으로 사실 53%대 43% 정도만 유지되는 것도 면역계 안정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보이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잡혔다면 이 정도는 면역계도 안정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해서 이런 경우라면 6개월 정도 뒤에 검사를 하게 된다. 이런 되는 케이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기간과 목표, 6개월 전에 완치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래서 치료 기간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아닌 단순한 내사 이상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3개월 이내에 웬만하면 잡히는 것 같아요.
빠른 분들은 한 달 만에도 수치 정도로 동상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대사 관점에서만 나타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3개월 정도를 목표로 삼고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불리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최소 6개월을 잡는데 6개월의 목표는 여기서 이제 완치라 함은 약물을 끊은 상태에서 저는 일단은 3개월 이상은 수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까지를 좀 목표로 삼는데 약을 끊은 시점부터 3개월 후 검사에서도 이 수치가 다 정상으로 보이는 정도까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의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항체가 완전히 음성 전환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이건 최소 1년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는 보통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했을 때는 항체가 없어지진 않더라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만 봐도 이제는 이 생활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치료를 종결하는 편이고요. 완전 음성전환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 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BM 유튜브 채널에서 기능 저하증을 6개월 치료해서 좋아졌다는 사례 인터뷰를 봤는데 왜 본인은 그 치료 기간이 더 길까?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데 아까도 설명드린 건 연장선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과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단 차이가 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만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르고요. 그게 완전히 초기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자가면역 질환까지 연결돼서 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이 하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멘탈이거든요. 멘탈이라는 게 갑상선은 정말 여러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또는 다른 여러 질환들 중에서도 유독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저도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물리적인 점으로는 잘 통제가 돼서 완전히 수치가 잡혀가고 있었다가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한번 노출됐을 때 갑자기 수치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갑상선은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나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이렇게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함부로 기간을 이건 확정짓기가 어려운 이유가 스트레스는 제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도 제가 뭐 조언은 해드리곤 하지만 그까지는 제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들이라 치료 기간의 차이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치료는 동일하고 뭐 식사를 잘 따라주시고 알려드린 대로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하더라도 주변에 나한테 처해져 있는 스트레스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가 정말 너무 많이 영향을 줘서 모든 병이 다 그렇겠지만서도 특히 갑상선 질환은 정말 참 신기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너무 마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서적인 스트레스만큼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한데 음식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내 육체적 스트레스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잘못된 음식 섭취로부터 오거든요. 이 스트레스만 해소를 해도 아무리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더라도 잡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 오해를 안 하셨습니까? 정서적 스트레스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남들보다 좀 더디거나 반응이 조금씩 튄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면서 외부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치료하는데 더 올라갔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경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질환이 잡혀가는 흐름이 좀 있어요. 얘는 조금 패턴이 다른 게 바로 다 수치가 잡히는 게 아니라 보통 T3 프리T4가 먼저 정상 범위 안에서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다가 TSH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잡혀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T3, T4가 먼저 한번 잡혔다라는 의미는 확실히 회복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TSH만 남았는데 TSH가 점점 한 달씩 따라오고 있었다가 갑자기 튀는 거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오른다. 그럼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잘 치료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또 올랐냐?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죠. 생활에서는 달라진 거 없고 쓰는 약도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주변에서 달라진 게 없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를 찾아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개인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정사라든지 실제로 최근에 내가 겪었던 엄청 극심한 스트레스를 얘기를 그때 와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처음에는 아니 무슨 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이유를 다 설명드리고 이 병의 흐름을 설명드리면 아 이게 진짜로 그렇게 반응하는구나를 납득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상선이 반응했다는 건 그래도 저는 몸이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족이 누군가 돌아가셔 이혼을 해 이런 식으로 내가 삶에서 중요한 요소에서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갑상선이 너무 평온한 것도 사실 이상하거든요.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조절한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고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고 모자라면은 만들어내고 과하면 줄이고 이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말은 몸이 느끼기에는 호르몬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TSH 수치 같은 게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데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하는 거는 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난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걸 수치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올라갔냐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올라간 걸 보고 몸이 정말 애썼네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 있던 상태에서 TSH가 확 올라갔다는 건 어떻게든 갑상선을 쥐어 짜서라도 이 정도 에너지를 만들려고 몸이 애썼던 것 같네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몸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담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내 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를 좀 이해하는 계기로 삼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 자체가. 맞아요. 이런 스트레스로 갑자기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한 거죠. 아니, 이런 스트레스 상황도 힘든데 이 치료를 잘해왔는데 갑자기 수치가 튀니까 저희한테도 아니 왜 치료해준다고 해놓고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또 상황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드리는 게 또 제 역할이기도 하고, 이해가 돼서 그때 저도 같이 안타까워하죠. 참 통제가 잘 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왔는데, 신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 다 관리를 잘 해왔는데 이 하나가 흔들린 것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몸은 참 정직하기도 한 거죠. 완전 음성이 될 때까지 이제 지켜보면 사실 좋은데 왜 중간에 안 오시는가? 안 오시는 이유는 이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수치가 잡히면 증상적으로는 거의 6개월 안에 기능적으로는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기능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T3, PT4, TSH 같은 호르몬 수치가 다 정상이고, 그로 인해 어떤 임상 증상들도 다 잡히기 때문에 내가 수치도 정상이고 약 안 먹어도 되면 치료를 해야 되나 라는 인식이 들기가 쉬우시죠. 최근에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오랜만에 오시거나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젊은 여성분들 중에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나 준비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하게 되다 보니까 TPO 항체라고 하는 이 항체가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정보들이 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음성 전환시키고 임신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제가 6개월 정도 후에는 저도 이제 굳이 매달 오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임상적으로 거의 잡혔을 때는 제가 특별히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배운 생활 습관, 음식들, 식습관들을 잘 유지하시기만 하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팔로우업 하시라고 오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도 오랜 기간을 볼 필요는 없는 질환인 것 같아요. 학구적인 호기심으로는 사실 매달 와주시면 좋죠. 매달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 보고 싶고요. 매달 항체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제 환자분으로 쭉 보고 싶은데, 한의원의 한계는 검사 방법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그 한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좀 아쉬움이기도 해요. 그냥 욕심으로는 비싸더라도 매달 오셔서 검사해보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엔 비용적인 좀 문제가 있다. 갑상선과 고지혈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신지로이드를 끊으니까 고지혈증 수치가 급증했다. 두 가지의 관계가 있을까요? 매우 있습니다. 상호관계가 좀 있는 것 중에, 갑상선 호르몬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지질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대사니까요. 분자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지질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지질대사라는 말은 고지혈증의 중요 점사 기준이 총콜레스테롤과 LDL, 저밀도 지질단백질의 두 가지 수치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수치는 우리 몸에서 지질대사라는 게 콜레스테롤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써야 되는 건데요. 콜레스테롤을 옮기는 주요 소송차가 LDL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LDL은 콜레스테롤을 태우고 가서 필요한 곳에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요. 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하고 비타민 D 같은 걸 만드는 전구물질로도 쓰고 다양한 곳으로 옮겨주는 게 LDL인데, 이게 잘 필요한 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또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정확하게는 세포가 LDL이라는 자동차를 끌어당기면 그 LDL이 붙어서 콜레스테롤을 이 세포에 던져준다고 했을 때 이 LDL이 붙는 수용체, 그 수용체의 활성도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조절을 하거든요.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이 수용체의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LDL을 잘 못 쓰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잘 못 쓰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고지혈증이라는 게 마냥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마냥 나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건, 어찌됐든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콜레스테롤이다 보니까 호르몬 기능 저하의 반응으로 이가 메꾸기 위해서 고지혈증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머지 임상적인 증상들의 수치들과 좀 종합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신지로이드랑 고지혈약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같이 복용해도 문제는 없을 텐데, 기능 저하증 때문에 온 고지혈증 때문에 두 가지 약을 먹는 건 좀 무의미하죠.
그런 경우 신지로이드만으로도 고지혈증이 잡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끊으려고 하는 약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약이라 고지혈증 약이 정말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해요. 물론 심혈관 질환만 두고 보면 이득은 있지만 약을 한번 복용하면 끊기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도 있어서 흡사리 약을 못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용하면 끊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이거는 뭐 내성이 있다거나 먹는다고 해서 더 못 끊어지는 거는 아니라서 그런 걱정은 조금 잘못됐고요.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뭐 고혈압약처럼 혈압약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라고 하니까 한 번 먹으면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끊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끊는 조건은 너무 명확합니다. 혼자서 기능하는 게 보일 때 그게 가능성이 보일 때 줄이는 거지 무작정 끊는 건 아니라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발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오히려 재발 가능성이라는 표현보단 약을 끊어서 재발했다라는 표현보단 몸이 기능을 못하는데 혼자 풀어놔주면 당연히 기능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약을 끊었다가 괜히 재발한다? 그렇죠. 재발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때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갑상선이 왜 기능을 못했는지 이유를 찾고 그 이유가 해소가 됐을 때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거지 바로 무조건 약이 나쁘니까 끊는다고 접근하시면 위험합니다. A 환자는 약을 끊고 EBM 치료를 시작했는데 왜 본인한테는 약을 병행하라고 하는지 끊고 싶어서 왔다.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끊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약을 먹고도 수치가 거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도 오히려 용량을 늘려야 될 정도로 갑상선이 전혀 혼자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무작정 끊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끊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지고요. 대사 능력이 확 떨어지다 보면 인지 능력도 확실히 확 떨어져서 몸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힘이 비실비실해지면 치료 자체도 따라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리해서 끊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본인 몸 상태가 아닌 거를 알고도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끊는다는 거는 항상 제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몸이 난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신호를 보낼 때 끊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모든 치료를 동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TSH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을 끊어도 되나요? 네,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TSH만 보고 끊으시면 안 됩니다. TSH 수치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지표다 보니까 중요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것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끊어버리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갑상선 기능의 실질적인 걸 보여주는 건 T3고 분비 기능을 보여주는 건 프리-T4다 보니까 흐름인데요. T3와 프리-T4가 점점 올라오고 있으면서 TSH가 떨어졌을 때가 가장 끊기에 좋은 적절한 타이밍인 거고요. TSH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T3, T4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이때는 끊었을 때도 조금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BM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약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왜 끊으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혈액 검사 결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3개월 정도 만약 치료를 했다면 3개월 동안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몸이 어떤 부분들에서 기능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이게 보이니 한번 기회를 줘보시죠 라는 제안인 거죠. 대표적으로는 T3라는 수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는 게 보인다. 또는 TSH 수치가 오히려 너무 기능 저하해서 약간의 항진증 상태처럼 TSH가 너무 떨어지는 게 보인다. 이 말은 갑상선 입장에서는 TSH라는 호르몬의 자극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라서 이럴 때는 조금씩 약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약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용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적은 용량이면 바로 끊는 걸 권장드리거나 그러니까 수치가 조절이 될 것처럼 보일 때 줄이는 거죠. 그냥 끊으세요가 아니라 설명을 드립니다. 흐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약을 용량을 늘려야 할 때는 그만큼 뭐 식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망가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약물 용량을 일정 용량으로 유지를 해왔는데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또 보인다는 건 몸이 정말 말 그대로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완전히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식생활, 생활습관, 정서적인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몸을 많이 망가뜨린 상태인 거겠죠. 정작 잘 유지되고 있는 분들은 먼저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무염 버터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고지혈증에 좋은가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타입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지만 천연 무염 버터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지질이 많을 테니까요.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은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먹는 걸로 고지혈증이나 기능 저하증이 약화될 가능성은 지질 자체 때문에 버터가 갖고 있는 지질 때문에 기능 저하증, 고지혈증이 올 확률은 매우 낮아요. 왜냐면 음식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 정도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굳이 남아 돌 때는 굳이 드시지 않는 게 좋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